민주당이 모색해온 공수처법 조기 처리는 일단 불가능해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입법조사처 입장대로 12월 3일에 공수처 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2월 3일 이후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들 동시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수처법 조기 처리 가능성과 맞물려서 제시됐던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역시 힘을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민감 현안과 관련한 변수가 어느 정도 정리된 대신 지금 정치권은 제1야당에서 나온 동영상 때문에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정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문희상 의장이 12월 3일에 공수처 법안 등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건가요? 저희는 이제 1월 27일, 8일 이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저희 안을 받아들이셨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중간안을 선택하셨다. 뭐 이렇게 저희는 평가되고 애당초부터 의장님께서 아마 중간안을 염두에 두시고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그 의견을 무시하고 뭐 첫 번째 안으로 10월 28일로 가능하신 걸로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마음속에는 중간안을 선택을 해서 양보를 받아내려는 어느 정치적인 의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정치권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협상을 해봐라. 네네. 합의가 되면 뭐 총대를 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기존의 패스트트랙 연대 내부에서도 좀 입장들이 갈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원래 마음에 두고 있었던 12월 3일 안으로 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짐작이 그러니까 듭니다. 당초에 아마 입법조사처 얘기 나오기 전부터요. 아마 이제 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패스트트랙 올라가는 이제 검찰개혁법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민생 법안을 이제 한 번에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긴 한데, 얘기를 직접 하기도 했죠. 그래 직접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초원로 모임 때도 얘기했다 그러고요. 근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뭐 우리 당의 입장 이런 거보다 사실 이제 지금은 공수처 얘기만 나오지만 검경 수사권 문제도 쉬운 문제 아닙니다. 20년 이상 된 문제거든요. 예산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다시 이제 법사위로 돌아간 셈인데 법사위 지금 여상규 위원장이면 아마 논의를 하겠는가. 그동안 이게 지금 180일 이게 지날 때에도 논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 이대로 그냥 상정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본회의에 지금 부의시켜서 본회의에서 다른 당에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올라오지 않은 거는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 본회의에 부의를 했으면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었는데 과연 추가 논의가 되겠는가? 현재 어쨌든 사정상, 그 정치 지형상, 왜냐하면 이게 선거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좀 논의가 더 안 될 가능성이 많아진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이 오늘 부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진짜로 했나요? 저희 당은 일단 그런 입장이었고 그동안 아마 국회의장님께서도 외부의 이제 법무법인 같은 데 자문을 했을 때 오늘 부의를 해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 이제 입법조사처의 의견과 어떻게 이제 절충할 것인가를 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본회의에 좀 부의를 시켜야 이게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데 다시 또 법사위로 돌아가서 그동안 사실 법사위 논의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 전문가도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안 하더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12월 3일 부의되는 시점부터 또 논의를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12월 3일까지는 아무런 이제 논의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허비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 말씀처럼 선거제도 선거제지만 공수처법이라든지 공수처 안도 두 가지잖아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검경수사법도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단시간에 논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부의, 상정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부의는 요즘에 좀 듣게 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뭐 법사위에 그 국회의장이 통보하면 부의가 된다고는 하던데요. 지금 12월 3일에 부의하겠다는 입장을 법사위에다가 통보를 하는데 법사위원장 여상규 의원은 그걸 또 거부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요, 맞습니까? 뭐 항의의 표시로 보이고요. 법률적인 어떤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의라는 것은 이미 이제 이게 부의된 것을 본다기 때문에 원래 부의는 상임위원장이 안건 보고서를 꾸려서 그 의장한테 보내는 게 부의거든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이 법에서 전자는 부의된 것을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부의된 거고 그것에 대한 그 의회의 행정 절차로 이것을 이제
뭐 그 전산망에 기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지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의 자체는 만약에 본회의 부의면 본회의로 이제 넘어갔다 이런 뜻일 뿐이라는 거죠. 본회의 계속됐다. 그러니까 원래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에 있거나 상임위원회에 있던 법안이 네. 이제 본회의로 넘어갔다. 네. 그래서 전산상에 조회를 해보면 네. 현재 어디 있는지가 본회의로 뜹니다. 부의된 이후에는 부의 전에는 상임위원회로 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차이예요. 네. 어차피 부의가 되더라도 이제 상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국회의장실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12월 3일에 부의를 하고 그리고 이후는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의가 되면 이제 그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의사국을 통해서 각 원내대표 쪽에 이제 상의 보고를 하죠. 네. 내리죠. 그러면 원내대표들이 이 법안 쟁점이 있으면 그 의견을 달고 이거 반대한다, 반대하지 않는다. 의사일정뿐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의장님께서 반대하는 거는 이제 사실 상정을 안 해왔던 게 관례예요. 네. 그것은 제외하고 비쟁점 부분만 상정을 했던 것인데 이 법안은 좀 사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찌 나올지 모르시겠지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법률상으로 보면 사실은 일부 반대하는 원내 교섭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예. 의장께서 상정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관행대로 관례대로 따른다면 각 교섭단체와 상의해서 일정을 정하는 것이 맞다. 그 일정이 합의된 이후에 상정을 하거든요. 네. 상정하는 건 사실은 그날 오늘 이거 표결하겠습니다 또는 이거 토론하겠습니다라는 거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렸을 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각 교섭단체와 상의하는 절차를 어느 정도 중시하실 것인지가 네.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급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공수처법으로 좀 이제 한정해서 얘기를 해보면 백혜련 의원 민주당 의원안이 있고 그다음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있습니다. 네네. 만약 이 상태로 12월 3일이 도래했고 국회의장이 상정을 한다면 두 개를 동시에 상정하는 겁니까? 일단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어찌 보면 패스트트랙이 아닐 경우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야 교섭단체끼리 그렇게 합의하고 그렇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패스트트랙이니까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그러니까 바로 상정할 가능성이 그렇죠. 크다고 보고요. 네네. 그럴 경우에 지금 백혜련 법안과 권은희 법안이 둘 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 그렇죠. 법안인데 네. 만약에 중간에 조정이 안 되면 둘 다 이제 표결을 하게 되겠죠. 상정을 표결 해서. 순서는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거는 뭘 되게 순서할지 복잡하네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정이 안 되면 그냥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사위 조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네. 본회의에서 이게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두 가지 안을 다 표결해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역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만 합의를 해서 단일안을 낼 수도 있고요. 근데 단일안을 냈을 경우에는 이게 과연 패스트트랙 절차로 안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다른 뭐 이게 패스트트랙 절차에서 온 법은 아니잖아요. 새로운 안이 네. 나왔을 때 그런 부분 아마 한국당과의 타협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게 뭐 실제로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약에 결의를 할지 제가 보기에는 권은희 의원 안은 본인이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만약 의견이 통일되면 네. 그 안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뭔가를 철회한다 그러면 한 가지 안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안 중에 철회를 해서 하나로 안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걸로 봅니다. 두 개 다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다 통과되면. 개 상정은 어차피 통과되면- 만약에 그 안이 둘 중에 이제 수정안이 되거나 번안안이 되거나 이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를 다 이제 상정을 하셔야 되고 네. 표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두 개 다 통과되면 어떻게 되죠? 둘 다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표가 갈리면? 그러니까 둘 다 이런 통과는 제가 보기에 뭐 말씀처럼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의원님들도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절차 과정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추가로 넣는 건 모르겠지만 뭔가를 뭐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빼는 식으로 네. 뭐 타협에 가는 여지는 있다고. 아니 기명 투표인데 어느 의원이 둘 다 찬성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표가 갈려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근데 두 개 다 찬성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네. 가능은 한데 네. 이게 기명 투표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첫 안이 뭐 가부가 결정이 된 이후에 네. 다음 안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없어지면 모르는데 문제는 네. 뭐냐면 그 두 개 다 반대하는 한국당 입장에 둘 다 반대를 하겠지만 네. 찬성하는 면 입장에서는 그 제도 중에 어떤 요소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이 폐기가 되면 또 개정하기 어려우니까 네. 둘 다 살려놓고 하나를 나중에 개정해서 이 안을 넣는 이런 식이 또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보면요, 뭐 같은 날 표결되더라도 선후가 있으면 네. 나중에 처리된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후법 우선의 원칙이라 신법 우선의 네. 원칙이라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걸 이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저도 부분은 그 뭐 규정을 미리-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건데 아마 뭐를 넣는 건 아마 추가적인 법이 될 것 같은데요. 뭐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발의한 사람이 이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뭐 양보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용납 뭐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부분도 아마 제가 보기에 사전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된다 그러면 입법조사처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사전에 그런 어떤 그 절차라든지 효력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놓고 그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는 게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제3의 수정안이 나오면은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오늘 부의가 돼도 마찬가지 리스크 아닌가요? 아니 오늘 부의가 되는 건 이제 네 가지 지금 나온 법을 그대로 부의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는 안 생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같은 안이 지금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백혜련 안도 올라가고 권은희 안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아 그건 맞습니다. 예, 두 가지 그렇죠? 아니고 네, 12월 3일이 되나 지금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 수사권 네. 관련해서 근데 결국은 내용이 이제 아니라는 그 거니까. 토론을 어디서 하게 되느냐 문제인 네. 거죠. 지금처럼 부의를 안 하면 이제 법사위에서 하라는 얘기고 네. 부의를 하면 이제 본회의에서 하게 되는데 본회의에서는 어쨌든 좀 열려 있는데 법사위에서는 그 논의가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어쨌든 공수처법을 12월 3일 전에 처리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 나온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 지금 뭐 한국당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도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 이 시간에도 그랬습니다만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은 맞는데 네. 아마 좀 유동적이다. 입장이 변화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수사권 조정 문제 또는 공수처 문제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선거법 관련한 내용 중에 일부는 양보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그 선거 관련 그 안이 한두 번 바뀌었죠. 처음에는 이제 300석 이상의 안을 제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다소 좀 당내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다른 정당과의 향후 뭐 여러 가지 통합 가능성 이런 것들도 네. 볼 때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양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반대하는 거거든요. 뭐 민주당 입장 곧 물어볼 텐데요. 이게 좀 뭐 정치 공학적으로 물론 그런 접근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공수처법을 조기 처리하기를 강력히 희망할 때 다른 정당들의 의원 정수 확대 요구를 수용해서 이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타협으로 가는 그러한 구도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공수처법 조기 처리가 불가능해진 마당에 여론의 비판이 불보듯 뻔한 의원 정수 확대에 민주당이 응할까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응할 수 있다고 봐요. 왜요? 이전엔 공수처법하고 이제 기타 패스트트랙 법안하고 분리해서 처리할 때는 공수처법을 어쨌든 미리 상정할 수도 있는 그 네. 여건이 형성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공수처법 처리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공수처법이 처리된 이후에 설사 선거법 300명 정원을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28석의 반란이 일어나서 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선거법 개정안 나머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만 무산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 공수처법이라는 전리품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뀐 거죠. 바뀌어서 이제는 같이 일괄 처리되기 때문에 선거법 내용 중에 300명 이상 늘릴 수 네. 있는 여건이 오히려 더 조성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지금 이런 분석에 동의하시는지요? 사실은 애초에 패스트트랙 합의할 때요 선거법을 1번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네. 그동안 이제 아마 조국 장관 수사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검찰개혁 특히 공수처법 처리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처음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선거법 처리가 1번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아마 개개 의원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존에 현재 합의된 대로 300석 기준 내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의원 정수 늘리는 부분은 뭐 국민 여론이 반대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아마 무슨 뭐 예를 들어 이제 와서 뭐 세수 범위 내라든지 아니면 뭐 소환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현재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만약에 의원 정수를 확대를 한다면은 세비는 지금 총액을 유지한 상태로 의원 수가 늘어나니까 세비가 개개인 의원별로는 이제 감소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고
또 국민들이 대다수가 원한다고 하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면 설득이 될 것이라는 게 이제 소수 정당들 의견인데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다, 못하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소환제라는 게요. 우리가 뭐 지자체는 소환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의 된 적이 없어요. 형식적인 걸로 머물러 있죠. 그리고 세비라는 것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뭐 저 보좌관 수를 좀 줄였다가 나중에 또 늘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네.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근본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적이지 않다. 그러면 예.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걸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뭔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예. 제가 보기에 국민들 여론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네. 아마 원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한국당은 지금 270석 안을 내놓은 상태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300석의 준연동형이고 지역구는 지금보다 줄고 비례대표는 늘어나는. 그렇게 되면 이대로 그냥 가면은 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보다는 의석수를 늘려서 지역구가 지금보다 줄지 않게 하는 것이 한국당 개개인 의원들 중에서는 동의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뭐 선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세비를 늘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국회의원 한 분당 들어가는 국비 예산을 볼 때는 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제 늘어나는 것들이 많고요. 네. 또 하나는 그것들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는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문제고. 세비 줄여서 될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는 국민 소환제로 될 문제도 아닌 것이 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국민 소환제는 누가 소환하느냐죠.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소환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을 그 전국적인 단위의 소환을 정할 것인지 네. 그렇게 되면 소수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또 어떻게 보면 탄핵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 이유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체 수단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당은 개개인 의원들이 혹시 선호할지도 모르지만 당 지도부,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정원 확대에 뭐 반대다. 네, 반대합니다. 입장 변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옳은소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한국당 동영상이 유튜브에 공개가 됐고요. 한국당은 제작 발표회까지 열었습니다. 이 동영상에 한국당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제작 발표회 현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우리 당을 대표하는 캐릭터 옳은소리 가족이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정당사에 있어서 당 차원의 가족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시도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네. 자, 정당사상 최초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친근하게 다가가겠다. 일단 두 분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나쁜 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정치라는 게 항상 좀 말도 험하게 나오고 이렇기 네. 때문에 어찌 보면 캐릭터라는 게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의 문제들이 이제 좀 있으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뭐 지금 아마 논란은 캐릭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현의 예. 문제 이런 문제들이 더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이 형식과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옳은소리가 벌써 2편 나왔잖아요. 네, 평가가 1편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그 등장하는 대화가 좀 불편한 대화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도 자체와 평은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면 1편은 이제 양치기 편이었거든요. 네. 양치기 편은 특별히 무리한 내용이 없었던 걸로 보이고 2편이 갑자기 이제 이게 여론의 문매를 맞는 편이 됐는데 어찌됐든 시도는 그러니까 정당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돼 있거든요. 특히 네. 야당이. 그래서 그 제한된 입장에서 표현한 내용치고는 뭐 평범한 내용이다. 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일부 대화 과정이 조금 품격이 떨어지는 대화가 섞여 있다. 네. 그 부분은 좀 비판의 여지가 있어요. 제작은 누가 하는 겁니까? 홍보본부에서 합니다. 뭐 외주는 아니고요. 네, 외주는 아닙니다. 네. 자, 뭐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도 뭐 일부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만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성을 잠시 보고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 나라를 차지했군. 안 그래도 멋진 조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지구나. 임금은 간신들의 말도 안 되는 선물에 속아 나라의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믿었단다. 이 정말 바보 같지? 바보다 바보. 우와, 임금님이 빨개 벗었대. 백성들에게는 나의 안보, 경제, 외교, 인사옷이 보이지 않는 것이냐?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옷을 입을 줄 모르는 멍청이를 임금으로 둘 수 없지. 차라리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 집 소가 낫겠어. 이럴 수가. 네.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그 한국당이 아마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 그 활동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런 데들이 보면 조회수를 늘리고 좀 뷰를 늘리기 위해서 좀 자극적으로 아니면 뭔가 좀 튀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시도하거든요. 실제 네. 그래야 또 뷰가 늘어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뭐 보수 그러면 우리가 좀 품격 아니면 뭐 염치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뭐 환생경제 사례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적대시한다. 왜냐면 지금 쓰는 용어들도 보면 뭐 정책 잘못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근데 보면은 뭐 바보, 멍청이, 뭐 굉장히 어찌 보면 자극적인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어찌 보면 상호 토론과 대화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발전해가는 과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뉴스를 보면 아직도 좀 적대시하고 증오하고 어쨌든 대화의 상대라든지 뭔가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상대로 안 여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게 유튜브 이용자들만을 겨냥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이렇게 이제 인용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그 대사의 품격이 떨어진다는 평가는 해주셨으니까 그거 말고 대통령 캐릭터가 나체로 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지요? 나체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제 물론 그 속옷만 입은 속옷 상태? 차림인데 그 상체에 드러난 모습을 보고 나체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줄거리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의 캐릭터의 상반신을 노출시킨 것이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줄거리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상반신 노출이 된 거라서 네. 그거를 갖고 나체 표현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더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방금 나온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화 내용 중에 줄거리는 저는 귀담아 들을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제 줄거리를 형성하는 각 그 구절들이 네. 다소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듣기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이제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그런 원작 그 동화책을 보더라도 그 상반신 노출된 그런 캐릭터가 나오죠. 그래서 뭐 나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뭐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습니다만은 2017년 1월에 그 더러운 잠이라는 그 풍자 그림이 국회 의원회관에 이제 전시된 적이 있었어요. 표창원 당시 민주당 의원이 전시회를 주관을 했고 그때 그 외국 그 만해 작품에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 이제 얼굴을 합성한 작품 아니었겠습니까? 이때 이제 나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야당에서 그리고 또 보수 단체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사안인가요? 다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여성의 상반신하고 남성의 상반신은 완전히 달라요. 이제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모네 작품의 배경이나 줄거리는 뭐냐면 거기에 누워 있는 그러니까 합성이 된 그 대상 나체 대상 그분이 그 줄거리 내에서는 여성으로서의 가장 모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네. 그리고 꽃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 직업에 대한 또 줄거리 연결되는 줄거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걸 갖다가 거기에 합성을 해서 했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가장 모욕적인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이번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동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해당 작품이 갖는 줄거리가 더 모욕적인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거하고는 다르죠. 제가 예. 짧게 좀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 당에서 부적절하다고 봤고요. 네. 윤리위에 회부해서 당직 6개월 정지 징계를 했습니다. 표창원 의원도 그걸 받아들였고요. 예. 그다음에 근데 그때는 사실 어찌 보면 표창원 의원이 직접 관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소 제공만 한 거거든요. 화가들이 그림을 전시한 건데 지금 작품 같은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한 거죠, 직접.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당에서는 뭐 사과라든지 아니면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한 거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뭐 그 정도는 풍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일단 당이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네. 그 이후에 이거 벌어진 이후에 당의 대응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래도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지금 한국당에서는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은 그래도 대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당 차원에서 뭐 자체 징계라든가 이런 게 추진되나요?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다만 대사가 줄거리에 맞춰서 구사가 됐지만 어쨌든 제가 들을 때 좀 불편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홍보성 영상이기 때문에 홍보의 대상이 전 국민이라면 듣는 분 입장에서 불편하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고쳐질 가능성이 크고요. 수정 제작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차후 이제 몇 편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반영해가지고 정서된 영상이 나올 걸로 보고 이것에 대한 책임 문제는 일단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부터 결정이 돼야 당내에서 네.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2004년도로 기억합니다. 2004년 8월에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 의원들이 직접 그 극단을 만들었잖아요. 극단 여의도라고. 그 여의도라는 극단에서 이제 환생경제를 만들었고 그 당시 이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풍자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때도 뭐 저질 풍자다, 욕설이 등장한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와 이번 것 비슷하게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좀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이번은 어떤 그 동화를 주제로 해서 했고요. 구사된 언어도 불편하긴 하지만 이게 모욕을 주기 위한 언어라고 단정짓기엔 좀 이르고요. 다만 그 당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네. 상당히 부적절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건 모욕 주기 위한 거로 저는 느꼈어요. 네.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당내 행사였죠. 영상으로 제작돼서 방송되는 것이 아니고 연극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있지만 이번 거와 그걸 비교해서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기본적인 근저에 있는 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인정 못하겠다. 그 당시에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그 용어들이 뭐 저도 봤는데요. 굉장히 뭐 험한 욕 많죠. 지금도 보면 약간 뭐 그보다는 덜합니다만 그래도 밖에서 저작거리에서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홍보 영상으로 띄우기에는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지 않거든요. 최근에 아마 자유한국당이 뭐 조국 장관 일 겪으면서 좀 지지율도 오르게 됐지만 뭐 표착장 논란이라든지 가산점 논란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제가 보기에 아마 국민들이 사실은 정치에 관심 있는 양쪽의 진영자도 있지만 중간지대 한 30, 40% 정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엔 동의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민주당은 지금 뭔가 대응을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뭐 사과 요구는 뭐 했잖아요. 그 정도는 했는데요. 이게 뭐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이럴 네. 사안은 아닌 것 아니라 같고요. 판단하신다. 그리고 아마 국민들이 뭐 현명하게 판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한 사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던 군인권센터에서 오늘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보셨죠? 간단히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네, 뭐 새롭게 제기된 의혹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불기소 유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 이제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취지거든요. 지난해 수사단에서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이 시점에서 새롭게 저렇게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네. 번째는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받았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 제보를 어디서 받았는지 만약에 그게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라면 밝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 뭐 또 밝혀야 네. 지금 그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신빙성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 아니면 네. 무분별한 문제 제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요. 이게 2018년도 3월달에 문제가 된 이후에 이철희 의원이 이제 그 8장짜리를 하나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뒤에 청와대에서 그 72페이지짜리 다시 발표를 해요. 그 안에 다 들어있던 걸로 저희는 보거든요. 내용이 다 들어있던 내용들이란 말이죠. 이번에 발표한 것이요? 이 문제 제기한 거 말고요. 그 이전에 임태훈 씨가 얘기했던 부분이 네. 그러면서 야당 대표를 그냥 터무니없이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만약에 문건 내용이 맞는다 하더라도 그게 NSC에서 논의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네. 논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NSC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문건 작성자의 의견이 들어가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런 확인 없이 그냥 야당 대표가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그 당시 신분으로 볼 때 이렇게 단정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넘어서서 일반적으로 볼 때도 이건 진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 얘기부터 그럼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계엄령 문건에 보면 NSC 얘기가 나오지만 NSC가 열렸다라는 내용은 없고요. 또 다른 증거도 아직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NSC를 주재했을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권한대행, 지금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알았다는 증거는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SC가 뭐 두세 번 열렸다는 건 있고요. 이게 네. 그 당시에 이제 NSC 보고됐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아마 황교안 그때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NSC는 열린 건 맞는데 이게 보고됐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건 아직 뭐 아마 대통령 기록물에서 검찰이 모르겠습니다. 압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기록물은 뭐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고등법원장 이상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근데 아마 검찰에서 봤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임태훈 소장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과연 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에 있는데 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 수사 자체를 못할 상황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제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좀 부실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뭐 특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뭐 검찰이 직접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재수사를 해도 되는 부분이라 아니면 국정감사를 하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뭐 이석기 의원하고 많이 비교합니다만 이석기 의원은 그냥 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이 나온 거예요. 사실 이번에 문건의 가장 핵심적인 건 날짜까지 특정돼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그 당시에 사실은 권한대행이 몰랐다면 오히려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군 통수권자가 군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모른다 그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우리 아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한 말씀 분명히 드릴 게 있는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없다고 해서 과연 이 큰 여권이 주장하기 큰 어떤 사건이잖아요. 여기 조현천 장관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수사를 더 진행 못하고 기소를 더 못했을까요? 저는 그 사안에 대한 판단을 여권 스스로도 또 수사기관도 했다. 조현천 장관이 그 연결고리가 하나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만약에 여기 현상을 보고 이런 NSC에 보고됐거나 NSC 열었을 때 안건으로 회부가 됐다. 이런 안이 있었으면 조현천 전 장관이 없다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의 판단은 받은 건데 기소 중지 상태지만 그리고 이미 재판이 상당히 진행이 돼서 나머지 것들은 이 사안은 기소가 안 됐지만 다 거의 끝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NSC에 참가했는지 그 참가했을 때 이게 보고됐는지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 작년에 이루어졌던 군 검찰하고 민간 검찰, 민군 합동 수사단이 그렇죠. 예. 몇 달 동안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때 부실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일단 아마 그 지금 말씀처럼 그 아마 전 기무사령관이 없다고 해서 이게 조사를 못할 상황이었는가.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드린 핵심 사안, 그러니까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참가했는지 아니면 네. 그게 보고가 됐는지만 보면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건 아직 지금 불기소 사유라든지 이런 데 보면 명확히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기소 사유도 보면 알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NSC에 언제 보고가 됐는지, 그다음 참가했는지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보기에 조금 수사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수사 필요하다는 예, 입장이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네. 재수사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문건 작성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야 한다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엄령 선포 상황이 오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 NSC에 공갈을 얻어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뭐뭐 해야 된다 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계엄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판단 안 했잖아요. 일단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NSC에 보고 안 된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문구 하나를 갖고 마치 NSC 열렸으니까 됐을 것이다라고 추정한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재수사해도 좋다, 재수사해야 한다. 이 정도의 입장 차이인 것 같네요. 여기까지 확인하고 오늘 토론은 좀 부족하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